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대비 노동법 1차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요, 이제 7, 8월 달에 노동법을 GS 연기, 작년 거 GS 연기 과정을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1차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법대생분들이 노동법을 처음 공부하실 때는요, GS 연기 커리보다는 우리가 1차 기본 이론을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왜 그러냐면 GS 연기 커리 같은 경우에는 2차 베이스를 기본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민법 내용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2차 베이스로 가는 노동법 내용을 들으시면은 뭐 판례도 나오고 그리고 양이 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부하에 걸릴 수가 있고, 또 7, 8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거든요. 그래서 이 7, 8월 달에 여러분들이 1차 커리 중에서 노동법과 민법, 기타 뭐 이제 인사관리라던가 경영 조직에 관련된 경영학 개론이라던가, 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이라도 이래도록 하면 그 다음에 9월 달에 GS 연기 커리를 따라갈 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거 GS 연기 커리를 힘들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한 2달 정도,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니까 한 2달 정도 1차 커리에 집중해서 한번 노동법 1차가 도대체 뭔가 확인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수험 전략적을 2차 위주로 돌리고, 그리고 내년도 한 3월, 4월 중에 이제 2차 커리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불안하니까 1차에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쓸 것인가, 이런 거를 확인하려면 지금 조금 여유가 있는 7, 8월 달에 1차 커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강의 보시면은 1차 기본 이론 핵심 속속 노동법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지었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해서 전혀 노 베이스라는 걸 전제로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법 공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2교시부터 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이장훈 노무사라고 하고요. 이제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고, 그리고 2014년도 23회 때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고요. 만 6년 차 지금 노무사에 있어서 노동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책은 2차 수험서 기본으로 노동법 유해책이 있고요. 판례로 푸는 노동법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그 기관 일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업무가 좀 많은데, 이제 조만간 기관일 좀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뭐 서브노트 책 같은 것도 제가 이제 하반기에 작업을 할 계획이 있고요.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출간만 되어 있지 않을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너머에 어떤 얼굴이 숨어 있냐면 뽀샵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얼굴이 이제 마스크 뒤에 숨어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 처음 이제 입문하신 분들인데요.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동법 1, 그리고 노동법 2, 그리고 민법, 사회보장법,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경제학과 경영학이 있는데요. 이제 시험은 우리가 각 과목당 100점, 100점입니다. 그리고 객관식 25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 과목에 대해서 꽈락이 없어야 돼요. 꽈락은 40점인데 이 40점을 넘으려면 우리가 10문제를 맞춰야 돼요. 자,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10문제를 맞추려면요, 우리가 확실하게 한 7문제는 정답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몇 개죠? 25, 7 빼면 18개죠? 18개 중에 우리가 한 줄만 세워도 3개는 맞는다. 그쵸? 만일에 18개를 한 줄로 세웠는데 3개도 못 맞는다. 그분은 진짜 운이 억세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꽈락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무사 시험은 꽈락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별로 없다. 왜? 7문제도 못 맞으면 그분 공부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평균을 냈을 때 우리가 60점을 맞아야 되는데 60점은 우리가 25개 중에 16개를 맞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보통 수험 전략을 어떻게 짜냐? 평균 냈을 때 60점에다가 플러스 알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일단 노동법 1과 노동법 2는 2차 시험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80점 이상은 맞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난 이거 접근하기 좀 어렵다. 그럼 꽈락 명과 작전으로 하고,
아니면 평타 쳐가지고 한 60점 내로 맞으시면 노동법에서 80점을 맞았으니까 충분히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시험은 공부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시면 누구나 합격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보는 것처럼 합격률이요 50% 내외밖에 안 돼요. 50% 내외밖에. 그래서 방심하면 떨어진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1차에서 경제학을 선택하면 2차에서 노동 경제학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일에 경영학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2차에서 경영 조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영학에서는요, 이 경영 조직 외에 2차에서 들어가는 과목 중에 인사관리까지 이게 묶여서 경영학에 들어가는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노동 경제학은 약간 수리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해력과 사고력만 있다라면 공부량은 확연히 줄어들어요. 확연히. 자, 그런데 이 경영 조직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선택해요. 평범하신 분들이. 그래서 표본이 많고 우리가 2차 시험은 표준 점수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시생들이 많을수록 좀 안전해요. 응시생이 많을수록. 대신에 이 경영 조직은 양이 제가 볼 때 체감했을 때는 2차 과목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경제학과 경영조직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 적성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입니다. 자, 2차 시험은요, 우리가 과목이 노동법인데 여기 보시면 노동법 1과 노동법 2가 합쳐져서 노동법 한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실제로 두 과목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두 과목이었는데 법전이 지급되면서 법률 문제가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법률 문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각각 100점씩 문제 낼 게 없어요. 법전 자체를 지급하니까. 그래서 과목별 75점으로 이제 문제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25점짜리 기준으로 3개를 내는 거예요, 주관식.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을 다른 것들은 다 100점 만점인데 얘만 75점 하니까 좀 없어 보여. 그래서 두 과목을 합쳐서 150점 노동법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노동법이 공부량이 많다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오해십니다. 노동법은 두 과목입니다. 자, 그리고 인사관리가 있고요. 행정쟁송법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쟁송법은 우리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이 두 개를 합한 거예요. 사실상 행정법 내용 중에서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행정쟁송법도 양이 대단히 적어요. 마스크가 자꾸 내려와요. 양이 되게 적어요. 대신에 행정쟁송법은 정말 비법이신 분들이 이해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민법, 2차에서는 행정쟁송법 이게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해만 하면 효작 과목이에요.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조직, 그리고 노동경제학, 그리고 어려운 법 과목인 민사소송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여러분들이 법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보통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항수는 넘어가고 이 꽈락 점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각 과목당 4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요. 평균 60점을 맞으면 되는데 문제는 표준 점수제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1차에서는 우리가 선택 과목에 있어서 표준 점수제가 들어가고 있고요. 표준 점수제. 자, 그런데 2차 과목에서는 이 공통 과목까지 합쳐서 전 과목이 표준 점수제가 들어갑니다. 전 과목이 표준 점수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 과목이 전략 과목이고 이 과목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이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고 이 과목은 어려우니까 나는 이 과목은 면피만 할래. 적당히 선방할래.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왜? 내가 이 과목이 전략 과목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과목이 그해 시험이 쉽게 나와서 남들이 다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어려워가지고 평소에 잘 못하는 과목인데 재수가 좋아서 그 과목이 어렵게 나왔다. 남들도 똑같이 어려워서 시험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다. 그럼 그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 시험이 사실 실력보다는 상당 부분 운이 좌우하는 그런 좀 이상한 시험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이 표준 점수제라는 복불복 점수 제도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단기 합격을 위한 학습 계획 및 공부 접근법인데요. 너무 거창한 건 아니고 우리가 합격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시험 합격률을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 27회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작년보다는 올해 시험에서 숫자가 줄긴 했는데 이 밑에까지 보면 계속 숫자가 커지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줄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젊은 층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다. 그 부분을 보시고 자 응시생 보면 어떻게 되죠? 내용들이 거의 1000자리가 차이 나죠. 쉽게 말하면 올림픽 정신으로 그냥 노무사 시험 한번 쳐볼까? 이렇게 원서 내시는 분들이 1000명이나 돼요. 1000명.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 자 그리고 합격률을 볼게요. 합격률은 완전히 반토막이죠. 반토막. 절대평가로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인데 합격률이 응시 인원까지 포함을 하면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노무사 1차는 누구나 합격한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한 7, 80 못해도 7, 80 붙은 줄 알았어.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된다? 50% 내외예요. 50% 내외. 그래서 1차 시험을 경시했다가는 2차 시험장 자체를 못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2차 시험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하고 크게 지금은 현재 영향은 없는데 올해는 아직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대상 인원이 없고 지금 여기 보시면 출원인이 4,300인데 합격생이 343명. 자, 과거에는 이 밑에는 300명이었어요. 300명. 근데 이 숫자가 왜 조금씩 달라지게 해요? 이 숫자가 왜 그러냐면 표준 점수로 돌려버리다 보니까 이제 한쪽에 그 숫자들이 몰려 있어요. 몰려 있다 보니까 그걸 못 자르는 거죠. 그래서 300명 미만으로 자르면 이제 민원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300명 이상에서 자르다 보니까 이 숫자가 정확하게 300명으로 떨어지지 않고 조금 상향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 3명, 여기는 플러스 43명. 완전 땡큐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분들이 원점수로 돌렸을 때 평균 60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노무사 시험 공부를 여러분들이 남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빡세게 하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자신감만 갖고 공부 안 하시면 이제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됩니다. 단기 합격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세 가지를 한번 다 써볼까요? 일단 공인노무사 시험 바로 알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본인 바로 알기입니다. 자, 본인 바로 알기를 보시려면요. 일단 여러분들은 역량을 아셔야 돼. 공부는 뭐로 하죠? 머리와 체력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푸시업, 엎드려 뻗쳐 남자들이 많이 하는 거죠. 이런 푸시업을 평소에 많이 했어. 그러면 뭐 30개, 50개도 하겠죠. 근데 그걸 안 했어. 그러면 10개 하기도 힘들어요. 달리기를 안 합니다. 달리기를 평소에 했으면 100m 충분히 뛰죠. 달리기 안 하면 30m 뛰기도 힘들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과거에 본인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공부를 안 한 지 한 5년, 10년 지났다. 그러면 머리 근육, 뇌세포가 죽어가는 거죠. 죽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제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 거죠.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했고 계속 책을 읽었다. 여전히 뇌세포가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러면 똑같은 공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공부 성취도는 당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입문할 때 보통 여러분들이 합격 수기를 많이 의존을 하세요. 합격 수기에 의존하면서 나는 어떻게 합격했다. 물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구나. 확인은 가능하지만 그 표본이 과연 본인에게 그대로 100%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소위 중고등학교 공부를 좀 상당히 잘하셔가지고 이 공부 유전자가 남들보다 좀 좋습니다. 자, 그런 분이 있고, 본인은 평소에 공부를 좀 소홀히 해가지고 공부 유전자가 지금 현저하게 지금 떨어지는 상태예요. 텐션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가겠다? 그러다가는 이제 맵새가 황새 쫓아가는 꼴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머리가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안 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학대를 해요. 그러다 보면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좀비가 됩니다. 좀비. 예.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역량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또 본인은 머리가 우수해요. 우수해도
체력이라던가 성실성이라던가 아니면 절대적인 공부량이 없으면 시험에 못 붙습니다. 제 친구 중에 대한민국에서 학력고사로 수해 전국 1등을 한 친구가 있어요. 물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과거 사법시험을 못 붙습니다. 그 어렵다던 남들이 보통 한 2년, 3년 공부하는 1차 시험은요, 한 두세 달 공부하면 붙어버려요. 1차 시험은 그 친구가 한 5번 붙었을 거예요. 근데 2차 시험을 계속 떨어져. 왜 떨어지느냐? 이 친구는 정말 머리가 우수해요. 정말 머리가 우수해. 한 번만 다 이해하고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암기도 다 해. 근데 이 친구는 3개월 이상을 공부를 못해요. 대신에 한 번 할 때 정말 순열공시간으로 10시간 이상씩 앉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3개월을 못 버텨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사법시험은 성실해야 붙거든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못 붙어요. 성실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사법시험은 못 붙고 나중에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을 때 로스쿨 1회 합격해가지고 서충에서 아주 잘 나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본인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얼마가 나오는지, 또 내가 여러분들 엉덩이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요, 순수하게 머리로 하는 겁니다. 책을 덮었을 때, 책을 덮고 내가 화장실을 가거나 밖에 나가서 이제 목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 때 내가 1시간 또는 1시간 반 동안 공부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리마인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극장 가서 영화를 봤어요. 어떤 영화, X라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딱 봤을 때, 영화 어땠어? 물어봤을 때 그 영화에 대해서 주인공이 뭐 어떻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스토리로 어떻게 해서 재미가 있었다. 이렇게 돼야 영화를 보는 것이지, 영화를 봤는데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 영화 본 거 아니죠?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몰라요. 앉아서 책상에만 앉아있고 신문 보듯이 책만 읽어. 그건 공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내가 초집중을 해서 공부해서 책을 덮었을 때 얼마나 책의 내용에 머리가 남는가, 이거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력이 어떤 분은 30분, 어떤 분은 60분, 어떤 분은 90분 하면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억지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거는 본인 학대입니다. 그래서 내 공부 사이클을 잡으시는데,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은 2시간, 3시간도 달릴 수가 있고, 공부 내공이 안 되신 분들은 30분도 집중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부 러닝 타임을 기본 60분에서 최대 100분까지는 당겨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차 시험 볼 때 노동법은 75분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다른 과목들은 10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 60분은 집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100분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초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머리 두뇌, 어떤 상태, 그리고 체력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도우미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능력 되면 그냥 혼자 책 사가지고 혼자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좀 어렵다. 나는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알려주는 게 좋겠다면 도우미를 찾으시면 되는데, 이 도우미는 이제 누가 되느냐? 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강사가 있겠죠.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학원도 선택했고 이제 강사도 선택을 했으니까 저를 신뢰해 주시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성실하고요, 나쁘게 표현하면은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농담 같은 거 잘 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만 시킵니다. 오로지 공부만. 왜? 저는 그리고 이런 거죠. 그래도 우리 수업이 기본 60분에서 70분 수업인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00분 정도는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할 때 가급적이면 농담 같은 거 별로 안 하고 순수하게 진도만 나가면서 또 반복학습 위주로 좀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 같은 거 다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좀 모르겠다, 또는 무슨 고민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요, 제가 언제든지 프리하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1차 이게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노동법 1차 기출 특징인데요. 일단 첫 번째, 1차는요, 우리가 법령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요. 31회 시험이에요. 31회 시험. 31회 시험이니까 문제 은행이 많이 쌓여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법 조문이 수시로 개정될까요? 개정은 매년 돼요. 매년 되는데 일부 법조문만 개정되고 메인 주요한 내용들은 많이 개정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개정된 법들은 그때그때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고 기존에 있는 법 조문 중에서 쓸데없는 것들은 출제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 어떻게 한다? 법 위주로 공부를 하되 여러 번 기출된 지문 그리고 신규 개정된 법 조문만 체크하시면 노동법은 거의 80점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출제 근거를 제가 3년치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연역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28, 29, 30 보면요. 각 연역사에서 노동법 1과 노동법 2에서 각각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한 문제씩. 근데 이 부분은 계속 빈출돼요. 나왔던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출제되는 내용 OX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보시면 이제 법령이죠. 법령을 보시면은 노원 같은 경우 보면 18개, 19개, 20개, 21개. 즉 19개에서 20개 내외에서 이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2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법령하고 판례하고 섞은 문제가 좀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근데 노동법 같은 경우, 노2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은 기존 내용을 보면 한 19개에서 한 20개 정도 내외가 법 조문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판례로만 출제되는 거는요, 한두 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순수하게 판례로 만든 걸 보면 노동법 1 같은 경우에 28회부터 2문제 1문제 장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노동법 2는 2문제 1문제 역시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그리고 이 조합형 문제, 조합형 문제는 법 조문하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를 그 예문을 묶는 거죠. 객관식 5개 지문에서 몇 개는 이제 법 조문 OX로 그리고 몇 개는 판례 결론 OX로 이렇게 묶는 지문. 이런 것들이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이제 노동법 1 같은 경우에 4문제, 4문제, 3문제가 나왔고 노동법 2는 작년 시험, 이제 올해 시험인 거죠. 30회 시험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보통 한 3개 나와야 되는데 법조문 내용 순수하게 법률 문제가 좀 줄어들고 이 조합형 문제 숫자가 좀 늘어난 거죠. 어찌됐건 정답을 고를 때는 우리가 법률 규정만 알고 있어도 답이 충분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출제 영역 분석인데요. 이제 노1과 노2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노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사에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 자, 그리고 노2는요. 여러분들이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주한테 뭔가 요구를 할 때 내가 역량이 아주 출중해. 회사가 아쉬워. 그러면 뭔가 떳떳하게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혼자 다이렉트로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뭐뭐 해주세요 하면 사장님이 야 일이나 잘해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너 자를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해요. 근데 소속된 근로자분들 다 여럿이서 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하면 우리 다 이거 일 못합니다. 그러면 한두 명 빵꾸 나는 거는 사업장이 돌아가는데 그 사업장의 대부분이 만약 일을 안 한다 하면 이제 사장님 어떻게 되죠? 거래처에 대해서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심적 압박을 갖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당 소속 근로자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뭉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그 단체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뭔가 실력 행사로서 쟁의 행위를 하고 그래서 뭐 평화적으로 단체 교섭을 하거나 아니면 물리적 행사로서 쟁의를 한 산물이 단체 협약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데 사용자가 이것들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부당한 노동행위다. 부당 노동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반, 일렬의 과정을 배우는 게
노동법 2 영역입니다. 그래서 노동법 1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법학 일반적인 이론에서 총론 파트가 나오는데요. 이 총론 파트는 어떠한 사실관계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법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법원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법원, 다른 말로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총론 파트예요. 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뭐 한 두 문제씩 나오고요. 근로관계 일반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로서 사용자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고요. 또 사용자도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해줘야 될 의무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자, 이런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굉장히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여러분들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켜져야 되죠. 올해 최저임금 8,720원인데 이제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시간당 2,000원 줄 테니까 우리 사업장 와서 일하세요. 계약서 씁니다. 그 계약서가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지켜야 될 법 원칙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로관계 일반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한 서너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취업규칙은 뭐냐면은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 규정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규를 지키죠. 이걸 우리가 학칙이라 하잖아요. 회사 내에는 사칙, 이 사칙을 다른 말로 취업규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반 근로조건인데 첫 번째가 임금이죠. 자, 임금이 보통 한두 문제가 나오고요. 우리가 근로시간에서 또 한두 문제, 그리고 휴가에서 매번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보호로서 여성과 소년에 대해서는 헌법 규정에서 특별한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규정 등이 또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인사권 또는 징계권에서 또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해고는 빠지지 않고 꼭 나오죠. 해고에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기준법, 근기법, 근로기준법에서 우리가 총 15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기타 개별 법령이 우리가 10개 법이 있어요. 10개 법. 이 10개 법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10문제가 나오는데 이 기타 법령에서 좀 쉽게 나오는 법이 한 5개 정도는 우리가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지문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2개 정도는 이거는 보통 그리고 한 3개 정도 이게 좀 난이도가 이제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죠. 고난이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시험 보시면, 2차랍니다. 죄송합니다. 노동법 2를 보시면은 총론 파트에서 이 총론 파트는 법 연역사입니다. 여기서 한 두세 문제. 그리고 노동법에서 첫 번째 단결권 파트인 노동조합에서 4-5 문제가 나오고요. 단체 교섭 파트에서 세 문제 정도, 단체 협약에서 한 2문제 내외. 그리고 우리가 단체 교섭을 하다가 교섭이 결렬되면 쟁행위를 하는데요. 처음부터 물리적 행상이 쟁행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야, 우리 얘 쟁행위 할 거야. 상자, 너 더 이상 단체 교섭 이렇게 쉽게 응하지 않으면 우리 쟁행위에 나갈 거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제3자가 개입을 해줘요. 그래서 일단 야, 좀 진정 좀 하고 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제3자가 개입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조정 단계랍니다. 자, 이 조정 단계에서 보통 한 3문제, 4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내용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근데 빈출되는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쟁행위는 주로 이제 법조문은 몇 개 안 되고 판례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쟁행위에서 한 4-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분호위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2문제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2 경우에도요. 우리가 기타 법령으로서 4개 법이 있어요. 4개 법. 자, 이 4개 법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출제 유형을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문제 나오는 스타일이 이렇죠.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게 정답형 문제.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리고 모듈형 문제는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박스에 지문을 주어주고 이 지문에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것을 뽑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모듈형 문제인 거죠. 그리고 사고형 문제는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정답형, 오답형, 모듈형 이런 것들은 뭐냐면 OX만 정확히 찾으면 돼요. OX. 근데 사고형 문제는 단순히 OX가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법 규정, 판례 내용을 한 번 더 응용을 해서 사고에서 답을 찾는 거죠. 여러분들 그 수능 시험 보면 우리가 추리형 문제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형 문제를 보시면요. 정답형 문제는 몇 문제 안 나와요. 자, 노동법 원은 보시면은 우리가 28회, 29회, 30회 보시면은 몇 문제 안 되죠? 보통 한 서너 문제 나옵니다. 작년에 좀 많이 나왔어요. 6문제로. 그리고 오답형을 보시면은 오답형이 보통 19개에서 20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오답형이. 그래서 21개, 19개, 작년에 17개. 이게 왜 그럴까요? 출제위원들도 문제 만들기 솔직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법 조문이나 또는 판례 지문이 주어졌어요. 근데 오답을 만들려면 그걸 수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답형을 만들려면, 정답형을 만들려면 지문 4개를 오답으로 바꿔줘야 돼, 본인이. 근데 오답형은요, 그냥 맞는 지문 4개 올려놓고 틀린 지문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 이르품이 훨씬 오답형이 쉽겠죠. 그러니까 오답형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듈형 문제는 보통 한 문제 나옵니다. 보통 한 문제. 그리고 사고형 문제도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사고형 문제는 정답형, 오답형, 모듈형으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노2 경우에는 우리가 정답형이 세 문제 나오다가 작년에 이제 한 문제가 나왔고 오답형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죠. 22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듈형이 이제 2문제, 사고형은 나오질 않았고요. 자, 따라서 우리가 노무사 1차 노동법 시험은 오답형 문제로 대부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한다? 일단 2차 위주, 판례 위주로 보고 1차로 기출될 수 있는 지문들은 일단 1차로 기출되는 형광펜으로 밑줄 쫙 치고 오답형으로 출제 가능한 어떤 그 키워드들 있죠. 그것들만 그 지문 위에 살짝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굉장히 쉽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인데요.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풀 수 있어요. 법은 상식입니다. 이성으로서 누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 그르다 이해가 되시죠? 누구나 다 이거는 이게 바람직하지 이런 것들을 만든 게 법이고 이 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기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취업규칙은 회사 내의 규칙인 거죠. 회사는 누가 정하죠? 누가 만들죠? 회사 오너, 사업주가 만들잖아요. 내가 내 사업장 만들면서 이 사업장에서 지켜야 될 룰들을 누가 만들까요? 사업장을 만들면서 처음에 어떤 거 지키자 사업주가 정하겠죠. 근데 이렇게 정해서 이제 근로자들이 왔는데 그 조건을 처음에는 이러한 조건이었는데 이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하면 사업주가 그거를 의무적으로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뭔가 제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규칙 같은 걸 만들려고 하면 일단 일정 규모가 되었을 때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직장 질서를 지켜야 되는 어떤 그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두 명밖에 없어. 한두 명이면 그냥 말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취업규칙을 우리가 반드시 규정해야 되는 사업장 규모가 있고 이 취업규칙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만들고 변경할 것인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을 보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네요. 기존에 있었던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드려야 된대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의견을 듣는다는 거는 당신 의견 어때요? 의견 들었어요. 제가 거기 따라야 돼요?
아니죠.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의견과 대치되는 개념이 뭐냐? 동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의는 이 사람이 승낙을 해줘야 돼요. 구속력이 있죠. 그러면 일단 회사 내에 있는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적용하고 왔어. 근데 이거를 갑자기 불리하게 바꾸겠대요. 당신 생각 어때? 이거하고 내가 이거 바꿀 건데 오케이?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후자가 맞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5인이 아니라 10명입니다. 10명. 두 자리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자, 그리고 사용자가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서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지 않거나 동의를 얻지 않았대요. 지금 사업주가 사업장을 만들 때 일단 규정부터 만들죠. 근로자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동의를 듣겠어요? 의견을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만들면 돼요. 자, 따라서 이 경우에 틀린 거고요. 그리고 이 취업규칙은 법을 어기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취업규칙 일부를 이루는 급여 규정, 취업 규칙 내용이죠. 자, 일부 근로자한테 유리하고 일부한테는 유리하고요. 일부한테는 불리하대요.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불리해. 그러면 이때 변경된 취업 규칙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이 될까요? 취업 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돼요. 근데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불리해.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충족시키려면 이걸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모든 사람이 다 충족시키려면 일단은 불리한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한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근로자 집단적 의사일정 반부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그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자,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됐어요. 근데 신규 입사예요. 근데 신규 입사하는 사람은 이미 이 취업규칙이 비록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취업규칙이 존재하겠죠. 취업규칙이 이미 존재하는데 이 사람이 들어왔어. 적용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 오답형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쉬면 좋죠. 휴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30회 시험 문제인데요. 문제 제가 풀 수 있는 걸로 가져왔어요. 근로자가 연차 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고 퇴직하는 사유로 인해서 연차 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 휴가 일수에 사용하는 연차 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유급 휴가가 있는데 그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해요.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연차 휴가 수당 청구할 수 있다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간 소정일수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례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맛배기로 1차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것만 하고, 자, 이게 모듈형 문제입니다. 내용 보시면은 헌법 32조는 우리가 근로권리가 되어 있어요. 근로권리. 여기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모듈형 문제를 하는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자, 여러분들 아직 공부가 안 됐으니까 제가 그냥 답을 맞춰드릴게요. 요거 맞는 거고요. 자,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자, 야,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고용 증진은요, 우리가 노력 의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노력 의무가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 보장 의무, 적정임금 지급, 보장. 자, 이거는 적정임금은 우리가 노력 의무예요. 근데 최저임금은요, 지금 최저임금법 시행되고 있죠. 이거는 최저임금을 시행해야 된다. 시행 의무입니다. 시행 의무. 노력 의무가 아니라. 그래서 이 최저임금 노력, 요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요게 틀린 거고,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요, 이거는 법에서 해야 된다고 확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보호를 해야 된다. 노력이 아니라 특별 보호를 해야 됩니다. 특별 보호.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국가는 근로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자, 이것도 맞는 거죠. 틀린 거는 니은과 디귿. 니은과 디귿.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거를 고른 거죠. 실제 시험 문제에서 저처럼 하면 이제 낭패인 거죠. 옳은 거를 고른 거니까 지금 기역과 리을이 되겠네요. 기역과 리을. 자, 이제 사고형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할 때는요, 노동조합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대표 하나만 옵니다. 이걸 우리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라 해요. 참고로만 그냥 들으시면 돼요. 나중에 다 합니다. 자, 이런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할 때는 일단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율적은 노동조합들이 알아서 상의해서 대표를 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즉 사회 측에 단체 교섭을 한다고 이 요청한 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반수 이상이 되는 노동조합을 대표로 합니다. 즉 규모가 큰 노동조합을 대표로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떠한 사업장은 과반수 노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과반수 노조를 정할 때는요, 다른 노동조합이 서로 조합원 수를 위임해 줄 수도 있고요. 연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위임, 연합도 가능해요. 근데 전제는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하지 않으면 이런 위임이나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A 사업장에는 갑을 병정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각각 26, 15, 14명, 4명. 자, 다담이 얼마일까요? 20명, 46명, 46명, 60명이네요. 전체 60명이에요. 그쵸? 숫자 맞죠? 20, 46, 56, 60. 자, 그러면 과반수 노조가 되려면은 30명 이상이 돼야 돼요. 30명 이상. 자, 그래서 이걸 보면 근데 정노동조합이 제외가 됐네요. 정노동조합은 얘는 없는 거예요. 얘는.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을병 3개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별도로 동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간 내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것은 되어 있죠. 자, 갑을병이 연합했네요. 과반수 이상 되겠죠. 가능합니다. 갑과 병이 연합했네요. 갑과 병이 연합하면 몇 명? 30명 이상이 되겠죠. 가능합니다. 을의 위임을 받았네요. 을의 위임을 받은 갑. 을이 이 15명의 어떤 권한을 갑에게 준 거죠. 역시 3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 위임을 받은 을. 지금 갑을 병. 병의 위임을 받은 것. 두 개 합치면 얼마인가요? 29. 29? 제가 쓰다가 잘못한 것 같은데? 자, 일단 이거 볼게요. 정의 위임을 받은 갑. 지금 보시면 정은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의 위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갑은 지금 몇 명? 26명이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 교섭대표 논의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 지식을 한 번 더 버무려서 답을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추리형 문제인데 추리형 문제는 많이 나올 때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1차 노동법 공부 방법을 보시면요,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1차만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공부하시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2차 시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1차 시험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시험과 연계해서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과 연계해서 공부를 하면서 또 저 수업은 순수하게 1차만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시간이 되기 때문에 1.5차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강사님들은 1차 과목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2차 시험 공부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제가 좀 푸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결혼하시고 육아하시다가 이제 경력단절 되셔가지고 노무사 공부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성분이 좀 많으세요. 자, 이분들은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절대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 상황에 맞는 수험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1차 시험 공부 분량을 줄이려면요.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문제 푸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문제 푸는 시간. 왜? 우리가 1차 과목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죠. 어떤 분들은 1차 공부를 하시는데 객관식 문제집 가지고 공부하세요. 왜? 기출문제가 다 출제가 되니까. 근데 객관식 문제로 보면은 어떤 맹점이 있냐면 공부한 게 휘발성이에요. 연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고 흐름이 없어요. 2차 공부할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객관식 문제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 공부할 때도 2차 공부와 연계돼서 전체 흐름을 우리가 조감도를 그리듯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전체 내용을 다 보니까 세이브할 수 있는 시간은 뭐다? 문제풀이 시간. 그래서 문제풀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기본 이론을 할 때 출제될 수 있는 기출지문 그리고 오답 처리될 수 있는 지문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혹시라도 필요에 따라서 들을 때 남들은 문제 하나 푸는데 1분 걸릴 때 여러분들 몇 분 걸린다? 20초, 30초면 끝나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 특징인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7, 8월 달에는 아직 책이 출간이 안 됐고요. 내년 1월 달에 1차 기본 이론 할 때는 객관식 책을 출간할 거예요. 그리고 이 출간할 때는 조금 더 양을 좀 세이브 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얇게 그때는 이제 1.5차가 아니라 순수하게 1차용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근로계약 체결의 자유 제한인데요. 우리가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요즘에 알바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알바할 때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게 불이익을 당한지 안 한지를 몰라.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 관련된 법 조문들이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취업 금지 연령, 취업을 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살이다? 15세 이상입니다. 15세 이상이니까 15세가 안 된, 이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일단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요, 플러스 3입니다. 예, 고등학교에는 이제 조금 1년 또 재수한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상 중학교에서 3년 이상 이렇게 늦게 졸업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조문이 있어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플러스 3을 하는 거죠. 18세 미만인 자는 우리가 근로자로 사용을 못해요. 여기 각주 처리했죠? 제가 원래는 이거를 출간할 때는 첨언을 할 거예요. 이게 기출했는데 어떻게 기출했느냐.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18세 미만으로서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취직 인허증을 소지하지 않는 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자, 우리가 원칙적으로 취업 연령은 15세 이상이고 15세가 안 됐는데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당한 상황이 있을 때는 허가를 내줘요. 고용노무 장관이. 그 허가증이 뭐다? 취직 인허증입니다. 취직 인허증을 있으면 우리가 취업 연령이 안 돼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원칙으로 18세 미만인 자는 취업을 못하지만 동일하게 취업 인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는 지문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문 내용을 보시면은 줄친 부분들은 다 기출 지문이고요. 그리고 각주 처리로서 오답 처리된 지문들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강의 특징입니다. 제 자랑을 잠깐만 하면요. 이제 사실 노무사 시장에서 노동법을 가르치는 분들 중에 이제 로스쿨을 졸업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사법시험 있을 때부터 법을 정통으로 다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저는 법 원리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리걸 마인드라고, 리걸 마인드는 뭐냐? 법적인 감각인 거죠. 법적인 감각. 법적인 감각대로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제가 꼼꼼하게 다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노동법뿐만 아니라 뭐 민법, 뭐 행정법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은 제가 법학 기본 지식은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스파르타식 암기를 좀 병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빈출되는 거고 최소한 이건 아셔야 된다 하면 여러분들 어학학원 다 다녀보셨죠? 그래서 강사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이제 수강생분들이 뭐라고 말을 하시잖아요. 공부는요,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한꺼번에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말로도 하고 손으로도 써야 됩니다. 그렇게 올방을 했을 때 공부 효과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어학원에서 하는 에코학습법을 제가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도록 하고요. 좀 귀찮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열린 커뮤니케이션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그 상담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저 연락처는 010-4123-5637이고요. 뭐 제 이름은 다들 아시겠죠? 저는 이장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다 문자 쓰는 거 귀찮잖아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부분 형광펜 밑줄 쫙 칠하거나 아니면 V표 칠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또는 뭐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문자로 또는 카톡으로 길게 쓰긴 좀 저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또 일방적으로 제가 혼자 전달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가 필요한 질문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직접 연락은 못 드리고 제가 이제 제 상황 봐가지고 직접 전화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단순히 OX 맞다 틀리다 이런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카톡으로 직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OT 강의는 끝내고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2022년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공부를 올림픽 정신으로 하지 마세요. 올림픽 정신으로 하지 마시고 입문한 이상 여러분들이 1년에 시험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시간 놓치면 여러분들 1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사법시험 공부할 때 공인노무사 시험을 좀 많이 봤어요.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시 공부한 분들은 크게 품이 안 들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을 언제든지 붙으니까 2차 시험장을 제가 3번을 안 들어갔습니다. 3번을. 그리고 이제 4번째 때 올림픽 정신으로 한번 확인을 차 들어가고 어라 이거 조금만 하면 되겠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시험 제도가 바뀌고 계속 시험운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1년, 2년이 금방금방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컨대 일단 여러분들이 입문한 이상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빡세게 공부해서 1년 뒤에 공인노무사 합격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시고 2교시부터 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